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나이로 짐작하시겠지만 결혼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제야 겨우 2년 차인데 어쩌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한 번의 파혼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남편을 만나 다 잊고 지낸다지만 당시에는 제 인생에 파혼 같은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후 전에는 관심이 없던 남들의 결혼 과정이나 파혼 등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사연을 찾아보던 중 이 채널을 발견하고 사연을 쓰게 됐네요. 사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일을 겪은 게 저 한 명뿐이라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어 우울할 때도 많았는데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제가 겪은 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구나 싶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무려 7년을 함께했던 애인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 지금 생각해도 참 애증어린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만났다 보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제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었죠. 가슴이 뛰고 설레는 감정은 연애하고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서서히 없어지긴 했지만 함께 있으면 누구보다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가족 같은 존재로 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만나 20대 후반까지 함께 했고 장기 연애자답게 그 나이쯤 되니 주변에서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계속 사귈 거면 빨리 결혼해서 돈 모으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어차피 니네처럼 안 싸우고 오래 사귀는 커플은 결혼까지 가더라. 결혼 생각은 있는 거지? 사실 오래 사귀면서도 서로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은 없어서 오히려 친척, 친구들의 독촉에 결혼을 생각해보게 된 케이스였어요. 아직 둘 다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애인 쪽도 결혼에 큰 흥미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나는 결혼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 둘 다 경제적인 기반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인데 괜찮나? 난 그런 건 딱히 상관없는데 아직 결혼하기엔 우리가 좀 어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네. 나는 당신만 괜찮으면 결혼하고 싶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건데 남들보다 빨리 하면 더 빨리 안정되고 좋잖아. 내 주변에 결혼한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좋다더라. 새로운 울타리가 생긴 느낌이라 더 의지가 된대. 그래?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 그래,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자.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서로 집안에 인사부터 가자. 어때? 인사? 그래 뭐. 그러게 인사 한 번쯤 드릴 법도 했는데 사귄 기간에 비해 인사드린 적이 없기는 하네. 애인이 너무 말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추진할 기세라 살짝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뜯어 말리기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관뒀어요. 사실 7년간의 연애면 가족끼리 한두 번은 서로 얼굴을 봤을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저희 집에 애인을 데리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한 적이 두세 번 있었지만 제가 애인의 부모님 댁에 가보거나 인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오래 만난 사람이니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초대하셔서 고기도 구워주고 하셨는데 애인 쪽 부모님은 저에게 그다지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서 굳이 제가 먼저 인사드린다고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속은 제가 애인 쪽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쪽이 먼저 잡혔어요. 처음 뵙는 자리고 장기 연애다 보니 그만큼 어느 정도 기대가 크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갔죠. 꽃다발도 풍성하고 큰 걸로 포장 잘하는 집에서 주문했고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를 포장해서 갔어요. 평소 애인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질색을 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상냥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훈이한테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기가 우리 성훈이랑 만날까 늘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쁘게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앞을 가려. 꽃이랑 이 선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확실히 도시 아가씨구만.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 살아도 뿌리가 촌놈들이라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선물은 많이 안 받아봤거든. 참, 우리가 어떻게 며느리 복은 있나 보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 좋게 봐야지 그럼. 대도시에서 귀하게 자란 부잣집 며느리가 생기게 생겼는데 그럼 좋지 안 좋아? 아, 부잣집이요? 아니야? 성훈이가 우리 며느리 아버님이 피부과 원장님이라고 하던데? 아, 맞아요. 그런데 그냥 부잣집이라고 하신 게 좀 어색해서요. 강남에서 오랫동안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 저희 아빠 덕분에 제가 유복하게 자란 건 맞았지만 대학 시절부터 그걸로 인해 주목을 받는 게 썩 좋지만은 않아서 애인에게도 최근에야 자세히 말해준 사실이었어요. 예전부터 아빠께서 강남의 유명 피부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뭘 사줘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네가 내라는 식으로 구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서 언젠가부터 아빠의 직업을 밝히는 게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그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애인을 만나기 전 짤막하게 사귀었던 남자친구들도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정도만 알지 아빠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로 헤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괜히 아빠의 직업을 알고 나서 묘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도 싫었고 있는 그대로의 제가 아닌 저희 집의 배경을 보고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애인한테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좀 여유 있게 컸다고만 말했고 자세히 말은 안 하고 있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야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기로 한 마당에 숨기고 있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오픈을 한 거였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동안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걸 애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당시에도 조금 놀라 보이긴 해도 덤덤하게 반응을 해줘서 내심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루프와 애인이 금방 달려가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고 애인이나 예비 시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금방 마음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 이야기를 자꾸 꺼내시더라고요.
아, 어색하긴. 나 같으면 온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아버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혹시 어디 클리닉이야? 강남에 있는 클리닉이면 내가 꿰고 있는데. 우리 모임 언니들도 많이 다니거든. 이왕이면 우리 사돈어른네 병원으로 옮기면 좋잖아. 뭐 지인 할인 같은 건 안 해주나?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그런 줄만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왕이면 단골 많이 생기면 사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잖아. 안 그래? 네, 땡땡땡 클리닉이에요. 지인 할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거기 끊어놓은 회원권이 있어서 어머님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나, 정말? 거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있다니까? 얘가 하도 못 물어보게 해서 내가 어찌나 입이 근질근질 하든지. 뭐,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오해도 없고 얼마나 좋으니? 결혼 준비하면서도 자주 보자, 얘. 네, 어머님. 어머님이 신난 거야, 그렇다 쳐도. 제가 유독 이런 부분에 예민한 걸 알면서 어머님이 저렇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단속도 없는 애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애인과 크게 싸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애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그럼 결혼하는 마당에 그걸 부모님한테 숨기라는 거야? 당신도 이제 결혼하니까 오픈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질문은 당신이 알아서 끊어줘야지.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아까 엄마 얘기 못 들었어? 장인어른이 피부 클리닉 운영한다는 거 이야기하자마자 엄마가 계속 지인 혜택 없냐고 들들 볶는 거. 당신 그런 거 물어보면 싫어할 거라고 다 막은 게 나야. 정 궁금하시면 직접 만났을 때 물어보시라고 해서 오늘 물어보신 거야. 당신은 그게 그렇게 불편해? 왜? 뭐 우리 집에서 장인어른 병원 등골 휘게 할까봐 그래? 됐다. 그럼 그냥 엄마한테 그 병원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할게. 엄마는 그냥 주변 사람들 소개해주고 서로 좋자고 하신 말씀이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당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다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랑 우리 식구들이 같다는 소리잖아. 그동안 힘들었던 건 이해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는 거면 나야말로 섭하지. 이제 가족이 되기로 하는 자리에서 그 정도 얘기는 꺼내실 수도 있지. 그렇게 조금이라도 당신 집에서 무슨 손해라도 볼까봐 사서 겁먹고 벌벌 떠는 거 내 입장에서도 별로 보기는 좋지는 않다. 저는 그동안 애인이 제가 아빠 직업을 굳이 밝히고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방어해주기를 원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따지고 드는 걸 보니 순간 제가 잘못한 건가 생각까지 들었어요. 딱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벌벌 떨었다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초면부터 무방비로 받기에는 불편했다는 것 뿐인데, 이야기하다 보니 애인이 훨씬 더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애인이 오히려 세게 나오니 그때는 저도 분위기에 휘말려서 뭐에 그렇게 불편했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과민 반응했던 걸로 정리가 됐고 사과는 제가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시간이 갈수록 억울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다시 꺼내서 제가 왜 화가 났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좀처럼 기회가 없었고 뜬금없이 꺼냈다가는 괜히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한번 날 잡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에만 그쳐있는 채로 결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은정아, 혹시 너 아는 사람 중에 김미현이라고 있니?
김미현?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제 주변에선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알겠다. 아니, 클리닉에 어떤 손님이 자꾸 너랑 아는 사이라면서 수분 패키지를 무료로 해달라고 진상짓을 한다길래 정말 아는 사이인가 해서. 응? 미친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제 주변에는 아빠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그치? 그래서 의문이었다. 그 사람이 뭘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네. 아빠가 알아서 정리할게. 고맙다. 그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인데 제 주변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설마 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를 않는데 병원은 어떻게 알고 가서 행패를 부리는 건지. 그리고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해도 무슨 자신감으로 비싼 피부과 패키지를 무료로 해달라고 우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땐 그냥 어딜 가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운 나쁘게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는데 그날따라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며느라, 나다. 어머, 어머님이세요? 그래. 내 번호는 저장 안 해뒀지? 이 번호가 내 번호니까 저장하면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번호를 알려드린 적도 없고 제 번호를 알고 계신 줄도 몰랐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고작 번호 저장하라고 연락하신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식구 될 건데 서로 연락처는 당연히 알고 지내야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네가 먼저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고 끝나서 내가 아들한테 먼저 물어봤어. 괜찮지? 아, 네, 그럼요. 먼저 여쭤봤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그때 뭐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나도 이렇게 금방 연락 주고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마침 나도 기니 할 말이 생겨서. 아버지 병원이 땡땡땡 클리닉이라고 했잖아. 맞지? 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지인 할인 혜택 이런 것도 해준다고 했었고 또 네 이름 대고 가면 너 패키지 끊어놓은 거 있어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지 않았었니? 네, 맞아요. 어머님 한번 가서 받으시게요? 뭐 나도 당연히 받으러 갈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카 중에 나랑 정말 친하고 잘하는 조카가 있거든. 여자애인데 우리 아들이랑 너랑 나이대가 좀 비슷해서. 왜 여자애들 20대 후반이면 한참 피부관리 받고 하면 딱 좋잖아. 내가 우리 사돈될 분이 피부과 원장님이라고 하니까 걔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지. 걔도 이제 곧 결혼 준비하거든. 근데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하다나 뭐라나. 그래서 내가 네 이름 이야기하고 가면 무료로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데스크에서 막혔다고 그러대? 그건 왜 그런 거지? 갑자기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한 것 치곤 정말 힘 빠지고 어이없는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어제 병원에 찾아왔던 김미현이란 사람이 어머님 조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좀 화가 났지만 애써 억눌렀죠. 어머님, 그건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서 병원에 이야기해 놓을 거고요. 제가 연락이 먼저 가 있어야 제 패키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렇게 무턱대고 찾아가서 제 이름만 된다고 제 패키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클리닉도 다 이용 규정이 있고 원래 타인한테 양도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어머, 그래?
아니, 우리 집안이 원체 그런 데에는 돈을 잘 안 써서. 그런 고급 클리닉 같은 거 워낙에 오랜만이라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네. 아무튼 고마워. 우리 조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괜히 허탕만 쳤다고 하더라고. 다음부터는 너한테 미리 말해놓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긴 한데요. 어? 그건 당연히 어머님이니까 해드리겠다고 흔쾌히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무슨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카까지 끌고 와서 혜택을 보게 하시려는 게 좀 기가 찼어요. 그걸 무슨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럴 생각을 하셨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초장부터 말씀을 제대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없던 용기까지 쥐어짜냈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껄끄러웠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눈앞에 선명하더라고요. 더 크게 감정 상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해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어머님이니까 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용 규정에 안 맞는 걸 어겨가면서까지 해드리겠다고 한 건 어머님이니까 제가 무리해서까지 말씀드려보겠다고 한 거지 조카분까지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이걸 어쩌나? 이미 다 자랑해 놨는데 피부관리 시켜주겠다고. 당분간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조카만이라도 대신 받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온갖 생색은 다 내놔서 내 체면 봐서라도 좀 부탁할게. 어?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 할 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나 양도해주면 직원분들도 혼란스럽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욕먹죠.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좀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흐르더군요. 욕먹는다는 말에 어머님도 약간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정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래, 뭐 그렇게까지 하면 욕먹을 순 있겠다. 미안해. 내가 벌써부터 우리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네?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알지? 우리 때는 워낙 시집살이가 심했던 때라 며느리한테 뭐 부탁하는 게 당연했던 세대거든?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데 내가 좀 헷갈렸네. 그래, 나라도 하게 해주겠다는 게 어디야. 그거 하려고 하면 돈 몇십 깨지는데 내가 눈치가 없었다.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해 좀 해줘. 내심 어머님께서 뭐라고 세게 나오실까봐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한층 더 상냥해진 목소리로 제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른께서 그렇게 나오시니 저도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하시고 싶으면 언제든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변에 병원 홍보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사돈이 잘 되어야 너네도 더 행복하게 살지. 가족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좋은 취지에서 자랑하고 다니다가 부탁받고 그런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서로 오해하지 말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또 연락하자.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보다 이야기가 수월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애인 말대로 제가 괜히 지레 겁먹고 어머님을 대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살면서 당해온 것들을 무시하긴 힘들지만 이제 가족이 되는 분인데다 옛날 어르신이다 보니 충분히 실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왜 안 되는 거냐고 되도 않게 따지거나 우기지도 않으시고 설명드리는 대로 잘 들어주신 어머님이 참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에서 만든 선크림과 수분케어 제품을 선물로 한 팩 보내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에 뿌듯하기도 했고 어머님과는 왠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럼에도 뭔가 묘하게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을 치켜 세우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그게 한두 번 들을 때야 참 감사하고 몸둘 바 몰랐지만 지나치게 반복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스멀스멀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건데 짚고 넘어가기엔 또 애인과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저 혼자 그러려니 넘겨버리면 될 일이다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쩜 살다 우리 아들이 이런 귀한 집 따님을 며느리로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병원 원장님이랑 사돈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에서는 저희 집처럼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은 눈에 안 차실 텐데 반대도 안 하시고 받아주신다니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유, 사돈어른,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죠. 저희 집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까이 들여다보면 잘나 보이는 것도 다 별것 아니고 흠이 있는 법이지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띄워주실 것도 없습니다. 아우, 무슨 소리세요. 주변에 자랑하니 다들 대단한 집안에 장가 보낸다고 축하를 한다고 하더라니까요. 원래 결혼이 축복받을 일이기는 해도 실제로 축복받는 결혼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축복받을 결혼을 하는지 요즘은 아들 장가 보낼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찢어질 것 같다니까요. 비행기 태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그러시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내심 불편해 보이셨고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돈어른 말이다.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좀 그러시니? 너무 띄워주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아, 네. 좀 그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엄마는 괜히 좀 그렇긴 하다. 뭔가 바래서 저러시는 건가 싶고 그렇다고 당장 뭐 해달라고 저러시는 건 아니니까 순수하게 덕담해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또 그 조카 사건도 있으니까 아빠도 좀 너무 이상하긴 하더라. 상견례 자리인데 가불관계인 것처럼 부하직원 아부드는 자리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기대가 너무 커 보여서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해서. 저도 비슷하게 느낀 적은 많은데 그렇다고 더 무리해서 더 해주실 필요 없어요. 기대를 하셔도 혼자 하신 거지 저희가 언제 뭘 더 해드리겠다고 한 적도 없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아빠. 기분이 영 좋지 않아 하시는 부모님을 겨우 달래드리긴 했지만 저도 자꾸만 찜찜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그게 말이 쉽지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어렵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기회를 노렸지만 딱히 말씀드릴 타이밍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너희 집이 잘 사니 뭘 해와라 한다기보단 일방적으로 집안이 잘 사니
참 좋다는 느낌으로만 말씀을 하니 거기다 대고 굳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딘가 찜찜한 감정만 안고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 예단을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사실 최근에는 예단 예물을 생략하는 추세라 저희끼리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말이 나왔었는데 시댁에서 그것만큼은 절대 고수하셔야 된다고 나오시는 바람에 예랑이 시계를 맞추러 압구정동에 갔어요. 솔직히 서로 금액대 맞추는 것도 그렇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기로 했는데 어머님께서 예고도 없이 따라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놀랐지? 아니, 너희 예단 시계로 한다고 하길래 따라와 봤어. 이래 봬도 내가 물건 보는 눈이 좀 있거든. 시계 그건 오래 쓸 수 있게 정말 좋은 걸로 해야 한다. 아, 네. 어머님과 같이 오는 거면 좀 말을 해주지. 말해주지 않은 예랑이도 원망스러웠고 예단에 쓸 예산을 따로 이야기해서 빼두었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명품 매장을 하나하나 둘러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간섭이 살짝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했어요. 어머, 그래도 여기 이렇게 수차판에 다이아 박힌 디자인이 확실히 고급스럽기는 하네. 이왕이면 다이아 박힌 거 하는 게 낫지. 어머님이 예쁘다고 고르시는 시계들은 보는 족족 거의 1,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초고가 시계들이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생략하고 싶었던 예단을 하는 거라 예단보다는 신혼여행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이런 건 예랑이가 알아서 쳐주겠거니 싶었는데 오히려 예랑이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오, 역시 엄마가 안목이 있으시네. 나도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걸로 할까? 몇 군데 더 둘러보는 게 좋지 않겠어? 금액대도 예산보다 세고. 예, 금액대는 무슨 금액대야. 예단은 무조건 최고로 좋고 마음에 쏙 드는 걸로 해야 한다. 이런데 돈 아끼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라면 진짜 맨날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을 말려도 모자랄 마당에 저한테 꼭 그 시계를 가져야 쓰겠다고 하는 예랑이를 보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님도 계신 앞에서 계속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상황은 겨우 넘겼어요. 그럼 몇 군데 더 둘러보고 결정해. 큰돈 쓰는 건데 매장 몇 군데 안 보고 사는 건 좀 아니잖아.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와서 2배 넘는 금액의 시계를 굳이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예랑이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되더군요. 아니, 무슨 갑자기 1,000만 원대 시계를 고르고 그래. 우리 500만 원은 안 넘기기로 했잖아. 당신은 또 무슨 그런 금액 가지고 째째하게 그래. 어차피 장인 장모님 잘 사시잖아. 예단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잖아. 뭐라고? 지금 우리 부모님 믿고 이러는 거야? 솔직히 나도 좀 그렇긴 하지. 피부과 원장 딸이랑 결혼하는 거 이제 내 친구들 다 아는데 그런 거 치고 뭐 하나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없잖아. 예단이라도 좀 좋은 걸로 해주실 수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예단 비싼 거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지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라 나도 서운하단 말을 하는 거지.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어? 집이 잘 사니까 기대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얘랑이랑은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는 당사자부터 저런 마인드인데 시부모님은 어떠실지 안 봐도 눈에 선했어요. 저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어머님을 데려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단을 결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큰 예단 뜯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노련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랑이랑 어머님이 없는 자리에서 좀 다투고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채로 저 먼저 앞장서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차 앞을 어떤 차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운전이 아주 서툰 분이었는지 주차를 좀 이상하게 해두긴 하셨더라고요. 그럼 좀 기다려주거나 도움을 주면 될 일인데 어머님께선 차 창문까지 주먹으로 쳐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너무 놀라서 온몸이 굳었어요. 아우 정말 안 그래도 마음대로 되는 거 없는데 별게 다 짜증나게 하네. 운전할 줄 몰라요? 어머님이 하동 난동을 부리자 옆에 서 있던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계속 말리시더라고요. 지금 뺄 거예요. 왜 남의 차를 치세요? 안 그래도 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좀 빼라고요. 매너도 없이 남의 차 앞은 턱 가로막고 이게 어디서 못 배운 사람들 티를 팍팍 내는 주차법이야? 국산차 몰고 다니는 게 뭐 자랑이라고. 외제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거지 같은 국산차 당장 안 빼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빼주신다잖아요. 잠깐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 왔네. 얘가 우리 며느리인데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강남의 땡땡땡 클리닉 원장 딸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목소리를 높이긴. 운전자도 아주 느릿느릿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럴 거면 그냥 나오라고 해요. 내가 빼는 게 빠르겠네. 어머님,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흥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빼주세요. 어머님, 잠깐 가 있으세요. 정리되면 전화 드릴게요. 아니, 왜 가 있으라고 해?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어머님께서 아버지 병원까지 언급해가며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수치스러움은 제 몫이었어요. 혹시나 아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넋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어머님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차를 쿵쿵 내리치고 차 문을 열어 젖히려고 하는 둥 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랑이한테 와서 말려보라고 했지만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답답한 소리나 했어요.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나저나 운전자는 내리라면 내리지. 왜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야? 참, 이 인간도 어지간하네. 겨우 이딴 싸구려 국산차나 몰면서 뭐 그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버팅기기를. 당장 차 안 빼요? 그때였어요. 주차된 옆차에서 검게 썬팅되어 있던 운전석 창문이 내려오는데 순간 그 장면이 참 영화 속 장면이라 착각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운전석에 타고 있던 건 저희 아빠였어요. 순간 제가 착각을 했거나 잘못 본 줄 알고 눈까지 비빌 정도로 놀랐고 어머님께서도 놀라서 얼어붙으셨어요. 진짜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니까 끝까지 하시네. 나 참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국산차 거리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국산차 모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사돈이 왜 거기서? 상년대 때는 분명 BMW 타고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차는 뭐예요? 왜요? 내가 국산차 모는 사람이라 실망했나 봅니다. 아니, 좀 그렇죠. 그럼 그때 몰고 온 차는 뭐예요? 설마 상견례라고 어디서 빌려온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뭐 문제라도 됩니까? 그러고 보니 사돈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국산차를 몰고 상견례를 갈 걸 그랬습니다. 제가 국산차 모는 게 그렇게 창피하고 싫으시다면 이 결혼 무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남의 피부과도 운영하는 양반이? 아니,
설마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짓말. 제가 피부과 클리닉 운영하면서 국산차를 몰 이유가 없기는 하죠. 왜요? 갑자기 저희 집안에 정이라도 뚝 떨어졌나 보죠? 지금 정 떨어진 게 문제예요? 뭐 이런 사기꾼 집구석이 다 있어. 어쩐지 연애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결혼할 때 돼서 피부과 원장 딸이었다고 할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 싶더니 왜? 내가 콧대 높은 거 알고 딸이 시집가서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겁났나 보지? 아니, 그래도 거짓말을 적당히 쳐야지.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이런 식으로 속여? 하긴 병원 딸이면 애초에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도 않았겠지. 설마 그 집도 가짜인가? 내가 이런 거지의 사기꾼 같은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내야겠어? 어머님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건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뒤늦게 예랑이도 저를 붙잡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말씀이 진짜야? 왜 김서방? 자네도 이제와 우리 딸이 괜찮은 집안 딸이 아니라고 하니 사랑이 식은 건가? 솔직히 제가 그동안 알던 예랑이라면 이런 상황에 칼같이 아니라는 대답이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도 찬 겨울바람이 불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어머님께서 크게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럼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거지기까지 한데 아무리 뜨거운 사랑이어도 식지 안 식겠어요? 내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야, 정신 차리고 얼른 마음 정리해라. 그래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건 신께서 도우신 거야. 정신 차려 인서가. 그건 저희 쪽에서 할 말인 것 같은데요. 봤지? 이 녀석이라도 널 진심으로 조건 없이도 사랑해준다면 한 번쯤 더 생각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 오래 망설이면서 끝내 대답도 못하잖니? 나는 저런 우유부단한 녀석한테 귀하게 키운 내 딸 절대 못 준다. 얼씨구 입만 살아가지고 뻔뻔하시네. 귀하게 키워서 그렇게 온 집안 식구가 사기쳐서라도 멀쩡한 집안에 딸 한번 시집 보내보려고 했소?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이 결혼 무효야 무효. 그래요. 어차피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무효라고 해주면 나야 좋지. 차도 가지고 왔는데 잘 됐네. 넌 아빠 따라와라. 가자. 참나 뭐가 저리 떳떳해? 너 혹여나 우리 아들 다시 볼 생각하지 말아라.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재수가 없으려니. 저 감사합니다. 주차 도와주셔서요. 돌아가는 상황이 기가 막혀 아빠를 따라 나서려는데 밖에 서 계시면서 아빠의 주차를 봐주시던 진짜 차주분께서 저희 앞으로 나서셨어요. 그 맡고 있던 앞차는 잠시 대기 중인 차였고 주차를 어려워하는 분의 주차를 아빠가 도와주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거고요. 주차를 도와줬다는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무례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예비 사돈이었는데 덕분에 파혼하게 됐네요.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준비도 안 시켰을 텐데 살다 보니 이런 일로 사람 본성을 알게 되기도 하네요. 참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결혼 전에 알게 되셔서 다행이네요. 조심히 가십시오. 그분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혼란이 왔는지 어머님과 예랑이는 저희 떠나는 뒷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앞장서는 아빠를 따라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BMW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께서 멀리서 뛰어오시더라고요. 사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사돈, 잠깐만 이야기를 좀 더 하다 가시죠. 그종이랑 할 얘기 없습니다.
아니 뭔가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러게 왜 그런 짓궂은 농을 하세요. 저는 정말로 저희 집이 속은 줄 알고 그런 마음에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사과드릴 테니 일단 내려보시죠. 그쪽이랑은 할 얘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네? 파온 서로 동의한 마당에 질척대지 마시고 갈 길 가시라고요. 자식으로 이어졌던 인연, 자식들이 갈라섰으니 이제 피차 모르는 사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만 좀 가주시지요, 아줌마. 아줌마라는 말에는 꽤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머님께서 벙찌시더군요. 그 틈을 타 아빠께서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건지 멍청한 예랑이도 차를 띄워서 쫓아오더라고요.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장인어른. 백미러로 미련하게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난 몇 년간의 연애 기간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이 일이 없었으면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는 인간성 바닥인 시모 밑에서 시집살이를 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겠어서 한동안 연애를 쉬다가 정말 운 좋게 주변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믿을 만한 어른께서 시켜주신 소개인데다 전 예랑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몸에 배어있는 예의와 매너하며 천성이 워낙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행히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에 한참 동안 괴로웠고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생각에 너무 힘들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 말처럼 마음고생 끝에 정말 좋은 가족을 얻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분들께서 결혼하실 때 꼭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신 분들이니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인생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사연 없는 사람은 정말 없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딱 떠오르는 그런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기 전에 저도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때 그 일은 정말이지 아직까지도 몸서리를 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대기업에 오랫동안 일을 하며 쓸쓸한 싱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싱글이 아닌 돌아온 싱글, 즉 돌싱이었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어요. 전처 얘기를 굳이 자세히 꺼내진 않겠습니다만 전 첫 번째 결혼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죠. 사내 새끼가 질질 짜는 게 저땐 금기시되는 일이었기에 저는 숱한 밤을 술로 지새워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한 번 크게 앓고 난 뒤엔 퍼뜩 정신을 차렸죠.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라도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술, 담배는 일절 끊어버리고 운동을 취미로 삼으며 최대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기가 돌아 건강을 챙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마흔을 넘기고 나서야 전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못난 놈이었구나 라는 것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봉사활동에 빠져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마당에서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이후에는 마음이 아파서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보며 분노할 때가 많았고 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참 마음이 공허할 때 불현듯 그게 생각이 났고 저는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일 바엔 일손이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저는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여자를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이제 사랑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저와 똑같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마음이 참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동물이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녀는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꼭 존댓말을 썼고 아픈 동물들을 간호하는 일에도 지극정성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같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았죠. 지선씨, 이것 좀 잠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담요가 어디 갔지? 지선씨, 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어디로 갔지? 아까 저쪽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너도 나도 그녀를 찾는 바람에 가뜩이나 가녀린 몸이 더 고생하는 듯 보였죠. 사실 처음에는 그런 그녀가 여자로 보여서 걱정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참 선한 사람인데 너무 고생을 하네 싶었고 걱정이 되어서 손이 가게 된 거였죠. 담요 제가 찾아다 드릴 테니까 지선 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정리하고 계신 거 마저 하세요. 경실님한테도 제가 가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다해 가요. 그럼 좀 쉬어요. 여긴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곳이지 노동하는 곳이 아닌데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몇 번 도와주다 보니 그녀는 저에게 매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커피를 사다 주거나 조그만 빵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저도 고맙게 받긴 했지만 제가 해준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상을 하려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솔직히 37살이나 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수할 수 있지 싶은 의아한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이 될 때 물어보니 평일에는 조그만 동물병원에서 일을 한다더군요. 원래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의사가 될 때까지 도전해보지 그랬냐 하니 의대를 갈 성적도 형편도 못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둘 말을 트며 대화하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서로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녀도 저처럼 돌싱이었고 벌써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같더군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이 참 참하다는 걸 알게 됐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엔 그녀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때부터 그녀가 여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스스로를 계속 속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도 너무 가깝게 지내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녀가 먼저 저한테 데이트 신청 비슷한 제안을 해온 것이죠. 저는 순간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지선 씨랑 대화하는 게 즐겁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같이 겹치는 지인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 누군가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밖에서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좀 주책 맞았네요. 다 큰 애도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선 씨라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 딴에는 좋게 말한다고 신경 써서 말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하고 갔어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그녀는 제가 없는 날만 일부러 골라서 봉사활동을 나오는 것 같았죠. 한동안 머리카락 한 올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막상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제 마음이 헛헛해지더군요. 저도 제 마음을 속여보려고 했지만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답답했어요. 업무를 하면서도 좀처럼 집중을 못하고 자꾸만 그날 내가 다른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상외로 다른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만 났죠. 주책 맞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약 3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문자나 메신저가 아닌 전화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와는 단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고 더 의아했어요. 그녀의 말투가 뭔가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설마 했는데 지금 있는 장소가 동네 번화가에 있는 바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저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며 자신이 있는 바로 불러냈습니다. 정 못 나오겠으면 안 와도 된다면서요. 해가 막 지는 초저녁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걱정이 됐어요. 저는 한참을 의미 없는 고민을 하다가 그녀가 말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있었는데 평소 화장기 하나 없는 맑은 얼굴로 다니던 것과는 다르게 화장을 한 얼굴이더군요. 금요일 저녁이었으니 출근할 때 화장을 했나 보다 싶었죠. 살짝 볼이 빨갛게 올라온 걸 보니 취한 듯 했는데 말투는 멀쩡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그때 그 일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요. 근데 좀 취한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시죠. 얘기는 다음에 해요. 마음 먹었을 때 하고 싶어요. 저도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애도 있고 영호님이랑 나이 차이도 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조건들은 다 상관없이 영호님이라는 사람 그 하나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땐 영호님도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요? 제 조건 말고 그냥 저라는 사람만 보더라도 싫은 거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이런 행동 그만할게요. 꽤나 직설적인 말을 하는 모습이 평소와는 묘하게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그녀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마음이 있던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는지 그녀는 또다시 말을 건넸어요. 그렇게 망설일 거면 그냥 만나보는 건 어때요? 솔직히 저희 나이에 뭐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불같이 만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선선하게 만나봐요.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여자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제가 여기서마저 도망친다면 남자로서 너무 못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더 간 것도 사실이었죠. 저는 결국 그녀와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연인이 된 후 그녀에게 그날의 모습이 너무 의외였고 놀랐다고 웃으며 말하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날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술이라곤 입에도 못 댄다며 변명했어요. 그날의 일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 잊어달라면서요.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걸 아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몇몇 알아차리신 분들은 잘 됐다며 오히려 축하도 해주시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만나게 될 걸 제가 괜한 걱정으로 그녀를 밀어낸 것 같아 저는 그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그녀 말대로 저희는 정말 선선한 만남을 이어갔고 저는 그녀와 만나며 쓸쓸했던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번 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전 결혼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벙찌고 말았어요. 한참을 버벅거린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고 그녀는 오히려 웃으며 잘 생각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슬퍼 보이는 겁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니 저도 그 이후로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선뜻 행동을 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그녀가 저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일단 그녀를 붙잡았죠.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요. 얼마 전에 결혼 얘기했던 것 때문이에요? 애초에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1년이나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저랑 더 가까워지기 싫으시다면 이런 의미 없는 만남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녀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차가운 얼굴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바에서 절 불러냈을 때와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았죠. 저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연인 사이로 지내면 안 되냐고 반문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지선 씨, 아들도 있는데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거죠. 저희 아들도 이제 사춘기인데 아빠가 필요해요. 영훈 씨가 싫다면 저도 됐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죠. 잠깐만요.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준비하는 걸로 하죠. 아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도 영훈 씨도 처음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요. 사실 지선 씨가 저번에 결혼 이야기한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요. 해요, 결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말린 것 같긴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자고 하니 머릿속이 명쾌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간 왜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요. 저희는 그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서로 두 번째 결혼이다 보니 주변에 많이 알리거나 소위 말하는 스드메 같은 절차는 최소화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친해지며 살림을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죠. 새 아내는 장모님과 그때 막 15살 된 아들과 셋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다는 이유에서요. 저는 직접 아내의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여러 번 만난 후 다 같이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허락해 주었어요. 장모님도 새 아들도 모두 저를 거부하지 않고 좋게 맞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모님은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아내의 전 남친이 아주 나쁜 놈이었다며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훔치셨죠. 우리 지선이가 애가 워낙 쑥맥이고 순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들더라고. 천하의 개자식 같으니라고. 남의 귀한 자식을 말이야. 이제 보니 우리 지선이가 이렇게 훤칠하고 젠틀한 한서방을 만나려고 그런 고생을 했나 싶어. 고맙네 한서방. 우리 가족은 정말 자네만 믿어. 아유, 아닙니다. 저도 못난 구석이 많은걸요.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자네 집이니 편하게 지내게. 편하게. 우리는 없는 듯이 살 테니까 말야. 집도 얼마나 좋은지. 아휴, 나는 내 방에서만 지내도 너무 아늑하고 좋을 것 같네. 윤재도 그렇지? 네. 장모님은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입만 열면 절 칭찬해 주시며 잘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집이 복층이라 장모님과 아들이 2층에서 지내기로 했죠. 장모님은 그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불편하게 안 하겠다는 걸 조금 과장해서 500번 정도 강조하셨어요. 착한 마음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알았기에 저도 매번 웃으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집을 분양받았을 때는 혼자 사는 집이 복층이라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가족이 생기게 되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죠. 당시 막 15살이 된 아들에게 독립된 공간도 줄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아들이 조금 어렵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자식이 있어 본 적은 없다 보니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나쁜 아이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저희는 서로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제가 말을 걸면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었어요. 싫어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고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희는 곧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서류상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없이 직계 가족만 모여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새 가족끼리 외식만 한번 하고 온 셈이 되었죠. 아내는 그렇게만 결혼식을 치러도 참 좋아하더군요. 그런 순박한 아내가 참 예뻐 보였죠. 그리고 그렇게 살림을 합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봉사를 하다가 한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오래 했지만 임시 보호를 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장모님이랑 아내가 임시 보호를 싫어한 겁니다. 장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유기견 봉사를 하다 만난 아내가 그걸 싫어할 줄은 몰랐거든요. 말도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집에서 강아지 키운다는 말은 없었잖아. 미안. 당신도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또 잘 돌보니까 싫어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네. 그 동물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 요즘 병원에서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봉사활동도 안 가고 있는 건데 집에까지 강아지가 있으면 나는 퇴근해도 퇴근한 느낌이 안 든다고. 그리고 엄마도 싫어하시고 말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 당신이 워낙 강아지 예뻐하니까 장모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한 달만 돌봐주면 되는데 한 달만 좀 돌봐주면 안 될까? 낮에는 집에 사람도 없는데 결국 내가 돌보게 되는 거 아닌가 한서방. 나는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살뜰히 돌봐줄 수가 없어. 그 강아지 그만 도로 갖다 주게. 저 방학이니까 제가 돌볼게요. 제 방에서만 돌보고 할머니 불편하지 않게 할게요. 아직 새끼라서 괜찮을 거예요. 아내가 결혼 후에 봉사활동을 한 번도 가지 않아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싶었는데 생각보다도 더 싫어해서 저도 놀랐죠. 다행히 마침 방학이었던 아들이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하니 아내와 장모님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아들은 손바닥만한 강아지를 소중하게 방으로 데려가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으니 매일 퇴근하면 강아지를 돌보러 아들 방으로 갔는데 아들은 꽤나 능숙하게 강아지를 돌보더군요. 서로 번갈아가며 강아지 분유를 타주고 밥을 먹이고 돌보며 저는 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아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대화를 나눠보니 아들도 참 순수하고 맑은 아이였죠. 아들과 친하게 지내니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건 또 아니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불만 섞인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강아지에만 신경을 쏘는 거 아니야? 퇴근하면 허구한 날 윤재랑만 붙어있고 말이야. 아무리 방학이라도 애 공부도 해야 하는데 너무 저렇게 놀게 하면 어떡해. 윤재랑 친해져서 난 오히려 강아지를 달 데려왔다 싶은데 당신은 안 그래? 보니까 윤재가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더만. 그건 그렇지. 그래도 내년이면 쟤도 중3이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들은 오히려 공부량을 늘린다는데 윤재는 오히려 줄이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럼 주말에 나 혼자 강아지 돌볼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참아줘. 입양 원하는 곳도 몇 군데 연락 온 것 같던데. 그놈의 강아지. 아, 알겠어. 아내는 치가 떨린다는 듯이 그놈의 강아지라며 투덜거렸는데 솔직히 그때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강아지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동물 좋아하던 사람이 강아지를 저렇게 귀찮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강아지는 그렇다 쳐도 아들의 학업에 대해서는 아내의 말에 100번 옳았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학부모로서 생각이 부족했구나 싶었죠. 역시 육아를 해본 사람의 시야는 다르구나 싶어서 저는 아내의 말에 전부 따랐어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안 있어 강아지는 좋은 곳에 입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었고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과 꽤나 친해져 있었고 아들이 캠핑을 좋아한다는 말에 둘이서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죠. 회사 부하 직원이 아들과 둘이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지는데 남자끼리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 좋다고 추천해 줬거든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추진했는데
장모님과 아내가 수저를 탁 내려놓을 정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또 뭘 잘못했나 싶었죠. 추운데 뭘 그런 걸 간다고 그래. 뉴스 보니까 캠핑하다가 난로 잘못 피워서 막 사망한다더라. 위험하게 그런데 나가지 말고 집에서 둘이 놀면 되잖아. 그래도 윤재가 캠핑 좋아한다고 하는데 한번 데려가는 것도 좋지. 내가 알아봤는데 난로 피우지 않아도 요즘엔 캠핑장에 콘센트가 다 있어서 전기요만 가져가도 된대. 캠핑 얘기는 또 언제 했어? 윤재 너 엄마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저번에 졸업식 날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때 교문 앞에 캠핑 의자 놓고 꽃 파시는 분이 있어서. 윤재 맨날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집에서 공부만 하잖아. 남자애들은 좀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해. 장모님, 제가 정말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장모님도 같이 가실까요? 당신도 같이 갈래? 그런 데를 어떻게 가나? 내 나이에.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없고 편한 것도 없는데 대체 그런 데를 왜 간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얌전히 다녀올게요, 엄마. 허튼 짓 일절 안 하고요. 그래, 알았어. 아내와 장모님은 결국 둘이 캠핑 가는 걸 어렵게 허락해 주었어요. 아내는 아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려다 보니 그게 몸에 밴 것 같더군요. 제가 따로 아내에게 괜찮다고 몇 번이나 안심시키고 나서야 아내는 마음을 완전히 놓았어요. 캠핑을 떠나는 날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저는 결국 아들과 둘이 캠핑을 갈 수 있었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도 치고 얼음 낚시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다 보니 저는 아들과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래서 남자끼리 캠핑 오나 보다 싶을 정도로 좋았죠. 요즘은 캠핑장도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뭐 어려운 게 없더군요. 점심엔 고기를, 저녁엔 생선을 굽다가 쌈채소가 떨어져 매점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아들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후다닥 따라오더군요. 나 혼자 가도 돼. 너 앉아있지? 추운데. 괜찮아요. 어차피 물에 한번 씻어야 하는데 같이 하는 게 빠르잖아요. 잠깐, 내 핸드폰이 어딨지? 내가 결제하려고. 핸드폰 차에 있어요. 카드는 제가 들고 왔고요. 그래? 언제 카드를? 아저씨, 서울로 돌아가면 옛날에 저희 가족 살던 아파트 아시죠? 거기 꼭 들르세요. 그 아파트를? 왜? 202호. 거기 똑같은 집에 꼭 가보세요. 일단 가요. 평일 낮에요. 꼭이요. 그리고 이 얘긴 엄마랑 할머니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텐트로 돌아가셔도 이 얘긴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더 이상 이 얘기 안 꺼낼게요. 저는 아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 낯빛은 절대 장난을 치는 느낌이 아니었죠.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고 심지어는 조금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텐트로 돌아가선 그 대화를 나눴던 게 꿈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평소처럼 말하고 행동했죠. 저는 찜찜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다시 즐거워하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캠핑을 다녀온 뒤에도 아들의 그 말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친 것이라 해도 일단 아들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연차를 내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 집은 결혼 전 아내 가족이 전세로 살았던 집이었기에 집이 비어있거나 아님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야 했죠.
그런데 202호 앞에 서니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게 제 아내의 목소리인 겁니다. 워낙 낡은 아파트라 그런지 방음이 하나도 되지 않더군요. 대기업 임원식이나 만나놓고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 베트남 여행 그거 얼마나 한다고 여행 한 번을 못 가냐? 대가리에 든거 없는 거 티내냐? 외박을 못한다고 외박을. 강지선 그게 그러래냐? 연기도 다 납득이 되게 하는 거야. 뭘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평생 연기만 하다 죽을래 그럼? 살림 합친 지 2년이나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강지선 연기만 하고 앉아있을 거냐고. 이쯤 되면 남편이 암에 걸렸거나 어디 하나 불구가 됐거나 실종되거나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멀쩡하던데. 아, 기다려봐 좀. 안 그래도 판을 짜고 있으니까. 반년 안에 해치운다 내가. 대기업 임원이면 보험금도 그냥 억소리 나게 나올 텐데 너 진짜 실수 없이 잘해라. 보험금이 뭐야. 그 집만 해도 몇십억은 그냥 넘어가는데. 아, 보채지 좀 말고 기다려. 반년 후면 베트남이 뭐야. 몰디브 사이판 뭐 말만 하라고. 분명 아내의 목소리인데 같이 있는 남자와 나누는 대화가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내의 이름을 제 3자처럼 부르는 걸 보아 목소리만 아내와 비슷한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생각이 뒤죽박죽 엉키던 차에 배달기사가 오더군요. 제가 먼저 다가가 202호로 왔냐고 물으니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203호라서 죄송합니다 하며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했죠. 배달기사는 202호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재빨리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꿔놓고 202호 문을 열릴 때 그 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아씨, 뭐야? 여보. 아내는 제 아내와 낯선 남자가 있었는데 둘 다 아주 민망한 차림으로 있었죠. 저는 즉시 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아내는 저에게 달려들어 여긴 어떻게 왔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횡설수설 말을 더듬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출근 안 했어?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알겠지. 너 누구야? 강지선 맞아? 왜 아까부터 강지선인 척을 하네 어쩌네 거리고 있냐고. 당신 누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강지선이지.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 취했어? 낮술했어? 말하라고. 너 누구야? 제가 그 여자를 독촉하는데 함께 있던 남자가 갑자기 주방으로 가더니 뾰족한 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고 저희를 구경하던 배달기사가 저에게 남자를 조심하라고 소리를 쳐줘서 저도 일찍 그 사실을 알았고 급한 대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에서는 남자가 지금 절 죽이겠다며 발악을 하고 밖에서는 아내인 줄 알았던 여자가 절 방해하려 하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현관문을 밀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찰나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신속하게 그 남자를 제압해버렸어요. 배달기사한테 두 손이 잡혀있던 아내는 갑자기 저와 배달기사가 자기를 폭행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니요, 저 카메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저는 저분 도운 것밖에 없고 이 여자를 폭행한 적이 없어요. 손만 붙들어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배달기사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바디캠을 달고 다닌다며 영상으로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알렸고 결국 저희는 다 같이 나란히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저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경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 역시 배달 기사의 카메라에 담긴 저희의 대화를 보았기에 그 여자의 신원부터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곧 죽어도 자신이 강지선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겼습니다. 주민번호도 다 외우고 있고 얼굴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면서요. 경찰은 그래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니 지문을 찍어보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죽어도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결국 경찰 2명이 그 여자를 붙잡고 신원조회를 해야만 했고 그 여자의 정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충격적이었죠. 제가 알고 있던 제 아내 강지선이 아니라 그녀의 쌍둥이 동생인 강지민이었던 겁니다. 이분 신원조회 보니까 동생이신 것 같은데 아내분이 쌍둥이인지 모르셨어요? 그런 얘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제가 만난 제 와이프는 땡땡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선이에요. 왜 이 여자가? 이봐요. 그럼 강지선이는 어딨어요? 당신 언니는 어디다 놓고 당신이 언니 행세를 하고 있었냐고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사건이네. 말 안 하면 죄 더 커져요. 빨리 부르세요. 경찰의 추궁에 그 여자는 자포자기한 듯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올 법한 기상천외한 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정이 완전히 반대였던 언니를 매번 등쳐먹기만 했던 그 여자는 언니가 돈 많은 남자와 만난다는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쳐들어와 닥달을 해댔다고 합니다. 돈 많은 남자와 얼른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라면서요. 하지만 언니가 제대로 연애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자기가 언니 행세를 하며 그 돈 많은 남자를 잡기로 한 거였죠. 술에 취해 저를 바에 불러냈을 때도 결혼을 종용했을 때도 모두 지선 씨가 아닌 그 동생 강지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로 제가 같이 살았던 사람은 줄곧 강지선이 아닌 강지민이었고요. 장모 역시 한송속이었고 혹시 아들이 허튼 소리를 할까봐 아들 핸드폰에도 자동차 블랙박스도 심지어 제 핸드폰에도 언제든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그 남자 범죄자의 도움을 빌려서 말이죠. 저는 거기까지 듣고 곧장 집으로 가서 장모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경찰도 같이 갔죠. 제가 경찰과 함께 나타나자 어리둥절하던 늙은이는 이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됐다는 걸 깨닫고는 발뺌을 시도하더군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지민이 그년이 날 협박했다고. 이 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 그건 경찰이 진실을 밝혀주겠지. 강지선은 어딨어? 당신 큰딸, 내 진짜 아내는 어디 있냐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어디다 숨겨두던 가둬두던 했을 거 아니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을 리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가둔다는 거야. 이 늙고 힘없는 내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한참을 피해자 행사를 하며 발뺌하던 그 늙은이는 결국 저와 경찰의 추궁 끝에 점점 말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종국엔 아내가 있는 곳을 술술 불게 되었어요. 아내는 굉장히 먼 시골 마을의 한 공장에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다가 거절당한 뒤 자기 친모와 동생에게 심하게 구박을 당하고 그리로 보내졌다고 했죠. 저는 그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고 외진 공장에 갇혀 일하고 있던 아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내는 안 그래도 가녀렸던 몸이 바람에 날아갈 듯 삐쩍 말라 있었고 눈은 오랫동안 제대로 못 잔 것처럼 퀭하게 꺼져 있었죠. 아내는 절 발견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저에게 얼른 도망가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얼른 가세요. 얼른요. 공장장이 보면 큰일 나요. 지선 씨, 다 끝났어요. 경찰도 곧 올 거예요. 강지민 그 인간이랑 당신 어머니는 이미 경찰서에 끌려갔고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정말요? 경찰이요? 그런데 영훈 씨가 왜? 저희 결혼했잖아요. 물론 전 강지민이 당신인 줄 알고 한 거지만 제 아내니까 제가 와야죠. 윤재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있어요. 얼른 윤재 보러 가야죠. 우리 윤재 잘 있어요? 그럼요.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얼른 보러 가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던 아내는 아들 얘기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더니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내는 그동안 열악한 공장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을 했고 장모와 처제에게 돈을 받고 매수된 공장장이 매일같이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아내 앞으로 나올 월급을 애초부터 처제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부 나쁜 사람 소굴이나 다름이 없었죠. 경찰들은 그 공장장 역시 체포했고 그 안에서 벌어지던 각종 다른 불법 행위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와 아들과 만나게 해주었죠.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은 다시는 엄마를 못 보는 줄 알았다며 울었고 두 사람은 수차례나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제 아내와 아들을 괴롭혔던 놈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설치던 남자, 사기 결혼을 한 여자, 그리고 사람을 감금해놓고 일을 부려먹던 공장장까지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도 전부 경찰에 신고해버렸고 조금이라도 법의 그물망에 걸리는 것들은 그 죗값을 철저히 치르게 했죠. 아내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사를 당해서인지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는데요. 제가 변호사들과 함께 죄인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복수하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쉰 아내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어요. 몸이 많이 회복된 이후에는 일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죄송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소식을 들은 병원분들은 건강해진 게 다행이라며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병원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것만 보아도 아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직원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는지 알 수 있었네요. 저는 모든 법적인 일이 끝나고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아내와 아들과 셋이 지내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제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안 저희 세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다른 어떤 가족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서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아무리 장모나 처제가 발악을 하고 제 아내와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소리를 질러도 두 사람은 소송이 전부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그 두 사람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저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모든 사건이 종지부를 찍은 뒤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여자와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이라도 감옥에서 나온 버러지 같은 것들이 찾아올까봐 아예 해외로 나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공부머리가 뛰어나니 아마 해외에 가서도 잘 적응할 거라 믿습니다. 아내와 아들 역시 그러고 싶다고 동의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곧 한국을 떠나요.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알았던 분들이 행복하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